제1장 의심의 씨앗. 결혼 25년 차인 민수는 스스로를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믿었다. 회사 다니며 돈 벌고 집안일 거들고 아이들 학비 대고 노후 준비도 하고 명절이면 처가집과 본가도 빠짐없이 챙겼다. 그 무엇보다 아내 수진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민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 무난한 25년의 결혼 생활이 그걸 증명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민수의 믿음에 언제부터인가 가슴 한쪽 깊은 곳에 작은 의문의 가시 하나가 박힌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고 그 다음은 낯선 눈빛이 되고 그리고 자꾸 반복되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나 출장 잡혀 있어. 수지는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슴 한쪽 의문의 가시가 박히기 전 민수였다면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로 응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수진의 출장은 이상하게 잦았다. 부산, 대구, 제주도. 회계법인 일이 아무리 바쁘다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멀리 다닐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소심한 의문을 던진다. 또야? 지난주에도 다녀왔잖아. 민수의 당당한 물음에 수진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찰나였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거쳐온 부부는 안다. 다른 한쪽의 미세한 변화를. 그것이 아주 잠깐이라도 그 아주 잠깐이 주는 느낌을 안다.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있어. 까라고 하면 까야지.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대답은 매끄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민수의 마음이 더 꺼림칙해졌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여러 번 연습해둔 대답처럼 말끝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괜히 따지고 들었다가 의처증이냐? 사람을 못 믿냐?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겁도 났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믿고 싶었다. 25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내가 수진을 사랑하니까.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 수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수진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가끔씩 수진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얼굴이 왠지 낯설어 보였다. 한때는 자신을 보며 웃던 얼굴인데 지금은 화면을 향해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현실이 서글퍼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이 씨앗처럼 박혔다. 그리고 씨앗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제2장 증거는 남는다. 토요일 새벽 5시. 민수는 방문 열고 닫히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다. 회사 출장을 가는 사람이라면 일하러 싫어.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다 쓰고 출발한다. 그런데 아내 수지는 새벽에 나갔다. 민수는 그 기척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일어난 기척을 하지 않았고 잘 갔다 오라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창가로 가서 거실 커튼 틈 사이로 아래를 내려봤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수진의 소나타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브레이크 등이 짧게 반짝이고 이내 수진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하지? 민수의 의문은 꼬리를 길게 남겼다. 저 너머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일요일 오후 8시. 저녁을 먹은 후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민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손에는 아내 차량의 예비키가 쥐어져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다. 아내의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았을 때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는 정말 무엇을 알고 싶은 걸까? 알고 나면 그 진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조용히 기다리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기억이 있다. 배우자 외도의 증거들이라는 TV 가십거리를.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었는데 민수의 머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정보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운전석에 앉는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차 안에 떨어진 영수증 같은 것이 있나 살폈다. 예전에 차 안이 너무 더럽다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아내는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차량 내부가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정보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여기서 아내를 향한 의심의 싹은 떡잎이 되었다. 정보가 하나도 없는 블랙박스는 제쳐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눌러봤다. 최근의 기록이 집으로 되어 있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지웠나 보다. 나의 의심은 갈수록 커져갔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터치하던 중 블루투스 화면이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치를 했다. 휴대폰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음악도 듣는다. 한번 연결해두면 자동으로 잡히기도 한다. 민수는 액정 화면 안쪽에 연결된 기기 목록을 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는 순간 민수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수진 아이폰, 민수 갤럭시, 그리고 재혁 아이폰. 재혁이라는 이름은 수진이 입에서 오르내리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 민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회사 동료 이름, 친척 이름, 거래처 이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낯선 이름이 목록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재혁이라는 놈이 내 아내 수진의 차에 타서 자신의 휴대폰을 차에 연결했다는 뜻이다. 아내의 차에 타서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누르고 허락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남는다. 어느 누구도 남의 차에 타서 블루투스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생각했다. 여보, 도대체 누구를 차에 태운 거야? 의심은 이제 씨앗이 아니었다. 눈앞에 남아있는 글자가 증거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제3장 노트북 안저들만의 세상. 블루투스의 증거를 얻은 그날 밤 11시. 민수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내 수진이 잠이 든 걸 확인한 후 민수는 수진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 뒤에는 그만의 도덕도 체면도 힘을 잃어버렸다. 노트북 시작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아내의 생일, 전화번호는 아니었다. 내 생일, 전화번호, 차량 번호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딸과 관련된 게 아닐까 하고 딸의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화면이 열렸다. 비밀번호는 딸 지은이의 생년월일이었다. 찾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너무 쉽게 풀렸다. 카카오톡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화면을 보던 중 오픈 채팅이라는 목록을 터치했다. 그 화면에는 채팅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민수는 채팅 목록을 내리다가 손을 멈췄다. 기 커플 모임 서울 3040. 기 커플 모임. 수지는 분명 50이 넘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3040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 3040은 30살 사이에서 40살까지라고 아는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다. 3040 채팅방 안에는 47명이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말이 미친 듯이 오갔다. 그 중에는 재혁도 있고 아내 수진도 있었다. 재혁이 채팅으로 말했다. 이번 주말 어때요? 간만에 외식 한번 할래요? 수진이 채팅으로 답한다. 나도 이번 주말은 좀 답답하네. 마트도 한번 가야 하는데. 재혁이 답한다. 집밥을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재혁에게 말한다. 우리 학생은 집밥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외식을 좋아하는 거죠. 채팅방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 묻는다. 그래서 마트에 언제 모여요? 요즘은 어디가 조용해요? 새로 리모델링한 소나타 MT가 조용하대요. 무심히 보면 그냥 친목 모임 같았다. 그런데 단어들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많았다. 학생, 하숙생, 집밥, 외식, 마트 시식 등. 이와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다. 민수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이런 단어로 대화를 하지? 그래서 민수는 검색을 했다. 채팅 은어 검색, 은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의 직접적인 뜻을 감추려고 그 단어 대신 불리는 단어들이다. 그런 단어들의 검색의 결과는 단 몇 줄만으로 민수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학생과 하숙생은 배우자를 돌려 부르는 말이고 집밥은 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외식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돌려 말하는 표현이고 마트 시식은 가볍게 만나서 즐기는 관계를 말한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리가 도화지처럼 하얘졌다. 이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이건 둘이서 만나자 는 말을 숨기려는 말투였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말장난이었다. 민수는 한 달 전에 채팅을 뒤져서 보았다. 방장이 말한다. 신입님 환영합니다. 인증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그에 답한다.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올린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민수와 아내 수진의 결혼식 사진. 딸 지은이의 첫 돌 사진. 민수는 아내가 올린 사진을 보자 숨이 막혀왔다. 나와 내 딸이 지금 불륜 채팅방에서 신분 인증 도구로 쓰였다고.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재혁이 말한다. 우와, 신부님 진짜 예쁘시네요. 수진이 답했다.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줌마인데요. 뒤이어 재혁이 말한다. 에이, 너무 예쁜 누나 같은데요. 저도 기혼인데 나중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진이 답을 해준다. 네, 저는 좋아요. 그 이후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말은 에둘러서 했지만 그 뜻은 선명했다. 민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서 구토가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화들 중 가장 결정적인 대화가 나왔다. 수진이 말했다. 이번 토요일 마트 어때요? 재혁이 답했다. 완전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수진이 말했다. 강남 쪽에 조용한 데가 좋겠어요. 민수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변기 앞에 주저앉았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누가 등을 두드려주지도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불륜의 증거들로 인한 배신감과 외로움이 민수의 가슴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제사장 하고 싶지 않은 추적.
일요일 저녁 5시 반.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한 거 알지? 수진이 안방에서 거실 쪽을 보고 말했다. 수진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다시 했다. 평소 외출할 때는 대충 꾸미던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과 옷에 정성을 들였다. 그 모습을 보고 민수는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정성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아내의 노트북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 잘 다녀와. 민수는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말했다. 수진이 문을 닫고 나간 지 30초. 비디오폰으로 현관 상황을 확인한 후 민수는 자신의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머리는 멈추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은 생각과 달리 이미 아내의 차를 쫓아가고 있었다. 수진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갔다. 한강을 건너서 강남대로를 타고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민수는 조금 떨어져 차를 세웠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 옆에서 울렸다. 아니면 자신의 귀가 유난히 커졌나 보다. 수진이 차에서 내렸다. 차량의 창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호텔의 로비로 들어갔다. 아주 자연스럽게 민수도 놓칠세라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호텔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민수는 그 화려함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진과 연애 중일 때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낯선 곳일 뿐이다. 수진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다.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었다. 지금 아내에게 발각될 수는 없었으니까. 5층 있는 힘 다해서 계단으로 뛰었다. 5층의 복도. 길고 조용한 복도 민수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조금 진정한 후 주위를 둘러보니 어딘가 어색한 벽지와 천정의 희미한 조명. 고급 호텔의 복도라기에는 화려함의 뒤에 감춰진 허술함이 돋보이는 호텔의 민낯 같았다. 저 멀리 수진이 한 객실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고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 호텔 샤워 가운을 입은 남자. 민수는 그 얼굴의 옆모습만 봤지만 아내의 불륜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혁이라는 이름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급했는지 문 밖에서 수진을 끌어안고 포옹을 했다. 아니, 짐승의 본능을 갈구했다. 포식자가 오래 기다렸던 먹이를 맞이하듯. 그리고 불륜의 문이 닫혔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을 하자 어이없게도 웃음이 나왔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상한 웃음이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웃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비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웃음.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제5장 처음으로 하는 계산.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내가 온전히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전부 잃을 수 있다. 내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지켜야 한다. 나도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 냉정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구하자. 민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차근차근 증거들을 준비했다. 대화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했고, 녹음 가능한 것들은 녹음을 했다.
민수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신변 정리. 디데이로 결정된 날 밤, 민수는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겼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진의 하숙생 민수야. 그 채팅 글 한 줄이 채팅방을 얼려버렸다. 채팅방 안에 사람들이 화면 너머에서 모든 걸 멈추고 숨을 몰아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민수는 저급한 욕설은 하지 않고 대신에 알아들을 만한 문장을 몇 줄 남겼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들의 뜻을 얼마 전에 전부 알았습니다. 배우자를 학생 하숙생이라고 부르고 결혼을 지루하다고 말하며 가정을 속이고 밖에서 유흥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자신이 던져준 물음에 답글이 한 줄도 안 올라와서 민수는 다시 글을 적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들의 남편,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당신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네요. 이 시간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당당해지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는 마지막 말을 수진에게 남겼다. 수진 씨, 이혼 전문 변호사도 선임했고 나는 준비가 끝났어. 너도 준비를 잘해서 이제는 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시간들을 각자 알아서 잘 감당하자. 곧바로 채팅 방장이 민수를 강퇴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의 남긴 글들의 여운은 강퇴로 사라질 수 없었다. 제육장 무너지는 가족. 채팅방을 한바탕 휘젓고 난 후 2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화장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예쁘게 꾸며진 얼굴이 아니라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 얼굴로 수진이 말했다. 민수 씨, 오해야. 민수는 더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설명할 게 남아있어. 동시에 수진의 다리가 풀린 듯 흔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수진 씨가 그 채팅방에서 한 말들. 그게 다 뭐야? 나를 하숙생이라 부르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나를 돈만 벌어오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25해를 같이 살았어. 아이들도 예쁘게 같이 키웠고 힘든 순간도 함께 지나왔어.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 이렇게 무너졌어. 수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이 민수의 속을 다시 찔렀다. 민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외로우면 대화가 먼저야. 아프면 의사와의 상담이 먼저고 나에게 실증이 나서 이혼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새 삶을 찾는 게 순서야. 몰래 도망치는 것은 모두를 죽이는 길이야.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 침낭을 펼쳤다. 부부의 침대는 더 이상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다. 냉장고처럼 차갑고 멀었다. 제7장 법정의 시간. 6개월 후. 가정법원 법정의 판사는 담담하게 읽었다. 피고 이수진 씨는 약 6개월간 김재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자 아내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원고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소홀히 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의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피고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진술만으로 부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담이나 이혼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눈물을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미 너무 늦은 눈물이었다. 제8장 한 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이들에게 이혼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둘 모두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지은이는 휴학했고 준호는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성적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를 믿지도 않는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딸 지은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민수는 답을 정하지 못해서 꽤 오래 생각을 했다. 지은아, 용서라는 건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는 거야. 그것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 같아. 왜? 우선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렸거든. 유리잔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이 남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미워만 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지은이는 눈에 눈물이 맺혔는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준호도 방에서 오래도록 혼자 울었다. 아이는 어른이 아니어서 아팠고 어른은 아이가 아니어서 더 무너졌다. 에필로그. 겨울. 수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형제들도 피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쯤 만나주었지만 그 자리에는 웃음이 없었다. 대화도 없었다. 서로가 불편해하는 숨소리만 있었다. 재혁은 자기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직장 일에서도 입지가 흔들렸다. 서로 잃을 게 많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다 잃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가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텅 빈 눈.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뭘 한 거지? 거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렸다. 민수의 집 창밖에도 같은 비가 내렸다. 준호가 거실로 나와 말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들을 안았다. 아들이 크긴 했어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다. 아빠가 만들어주면 뭐든 좋지. 허고 아빠가 묻자 아들은 아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다. 무너진 가족의 잔해 위에서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차갑고 쓸쓸한 겨울비가 창밖을 가득 채웠다. 25해의 결혼 생활, 두 아이와 수천 개의 추억들. 그런데 어느 날 익명 채팅방의 말장난 같은 은어들이 그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겨울비 아래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디엔드.